1910년 2월 12일 경남 의령의 한 마을. 눈 내리는 겨울날 천석군 집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주 이시찬우의 막내 아들 이병철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한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이 될 거라고는.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철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중동중학교를 졸업한 1929년 19살의 청년은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옆 동네에 살던 조홍재를 찾아가 500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일본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50원이던 시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 이병철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죠. 틈만 나면 일본 곳곳의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 분주히 움직이는 노동자들. 그는 직감했습니다. 미래는 산업에 있다고. 대학 재학 중 고향에서 매달 200원이 송금됐습니다. 일본 중산층 가정생활비의 4배가 넘는 돈이었죠. 이병철은 이미 사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32년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한 이병철은 마산에서 협동적 미소를 차렸습니다. 마산은 당시 목포, 군산과 함께 한국 최대의 쌀 수출항이었죠. 정미소는 잘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그는 일본인 소유의 자동차 회사까지 인수했습니다. 트럭 20대를 굴리며 화물 운송까지 겸했죠. 돈맛을 본 이병철은 더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미소에서 얻은 수익금과 식산은행의 저리 대출을 받아 김해의 논밭을 대대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서 키워서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였죠. 놀랍게도 단기간에 200만 평을 확보한 대지주가 됐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느껴졌죠. 그러나 1937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중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쌀값이 폭락했고 식산은행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자금난에 몰린 이병철은 논밭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정미소도 운수업체도 모두 처분했죠. 27살의 청년 사업가는 빈손이 됐습니다. 꿈은 산산조각 났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는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가며 여러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과 상하이도 방문했죠.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가물, 건어물, 자파 같은 일상 필수품 무역이 답이라고. 소비는 늘어날 텐데 아직 전문화된 업자가 없었습니다. 기회였죠. 1938년 3월 1일 경북 대구 서문시장 근처 수동 250평 규모의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삼성상회라는 이름이 걸렸습니다. 삼은 크고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였죠. 성은 밝게 빛나는 별을 의미했습니다. 두 글자를 합치면 크고 강력하며 영원히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삼성상회는 첨가물과 건어물을 주로 다뤘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물산을 중국으로 수출했고 중국과 만주의 상품을 들여와 국내에 팔았죠. 작은 규모였지만 착실했습니다. 1941년 삼성상회는 주식회사로 개편됐습니다. 자본금 3만 원, 지금 가치로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또 다른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 양조를 인수한 겁니다. 당시 양조업은 허가제였고 술을 빚기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됐죠. 밀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재고 부족까지 겪을 정도였습니다. 술 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죠. 사업보국, 민족 경제 건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죠. 이병철은 생각했습니다. 무역이야말로 국가를 일으킬 열쇠라고. 1947년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상경 후 1년 반이 지난 1948년 11월, 이병철은 효성의 창업주 조홍재 등과 함께 자본을 공동 출자해 삼성물산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에 뛰어든 거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업을 계속한 겁니다. 환도 후 이병철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무역을 넘어 제조업을 향했습니다. 1953년, 삼성은 상업자본에서 벗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제당, 제일모직 같은 제조업체를 잇따라 설립했죠. 제일제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설탕 제조회사였습니다. 해방 전 일본이 세운 설탕 공장을 인수해 시작했죠. 당시 설탕은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확신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설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제일모직은 1954년에 설립됐습니다. 모직물 제조회사였죠. 정부는 소모방 공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정하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58년에는 소모사를 제외한 모직물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까지 취했죠. 이 조치로 제일모직의 재정은 점차 개선됐습니다. 1960년에는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일모직 설립 2년 만에 이병철은 거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세 회사가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병철의 시선은 금융업으로 향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에는 일본계 금융기관들과 민족계 은행인 조흥은행, 상업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빈껍데기였죠. 정부는 은행 민영화를 서둘렀습니다. 1957년 8월 조흥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흥업은행, 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귀속 주식 매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삼호, 개풍, 조선제분 등이 참여했죠. 이병철은 과감했습니다. 흥업은행 주식의 83%, 조흥은행 주식의 55%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상업은행도 사실상 손에 넣었죠. 흥업은행 신탁부가 상업은행 지분의 33%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병철은 4개 시중은행 주식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은행 소유주가 된 겁니다. 금융과 제조업을 동시에 장악한 이병철.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월 19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419혁명이었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부당이득에 관한 사회적 단죄 요구가 비등했습니다. 장면 과도 정부는 1955년 이후 5년간의 탈세를 80% 이상 정직하게 신고하면 벌금을 면제해 준다며 자진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이병철도 불안했습니다. 은행 경영권도 위태로웠죠. 결국 그는 은행 주식을 정부에 헌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셌습니다. 이병철은 한 발 물러서야 했죠. 그런데 1961년 5월 16일 또 다른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군사정부는 기업인들을 부정축제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병철도 포함됐죠. 군부는 재벌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재산을 헌납하거나 공장을 짓든가. 이병철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1964년 8월 그는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65년 12월부터 울산공단 내에 연산 33만 톤 규모의 요소비료 공장 건설에 착수했죠. 국내 비료 수요의 80%를 커버하는 세계 최대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정부로부터 차관 교섭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미쓰이 그룹과 접촉해 연리 5.5%,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4,200만 달러 차관을 확보했죠. 공장 건설에는 미쓰이물산 계열인 도요 엔지니어링 외에 국내의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1966년 9월 15일 폭탄이 터졌습니다. 부산세관이 삼성의 밀수 의혹을 적발한 겁니다. 한국비료 건설용으로 들여온 사카린 포대에서 1059개가 밀수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2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죠. 사카린 밀수 사건.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밀수였습니다.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가 1993년 발간한 회상록에서 이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공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1966년 11월 한국비료의 상무로 있던 차남 이창희가 서울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정경유착, 탈세, 밀수, 삼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이병철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삼성물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968년 2월 이병철은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정치와는 불가금 불가원,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비료 공장은 1967년 준공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요소비료 공장이었죠. 이 공장은 한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이병철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전자산업에 주목했습니다.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으로 시작해 컴퓨터 같은 산업용 제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죠. 당시 국내 업계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하면 전자업계가 다 망한다며 진출저지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정부의 허가 절차도 지지부진했죠. 이병철은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전자산업의 장래성을 설명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일으켜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1969년 1월 삼성전자공업이 설립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흑백 텔레비전을 생산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라디오, 선풍기, 냉장고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죠. 197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흑백 텔레비전 200만 대를 생산해 연간 생산량 세계 최고 기록을 수립한 겁니다. 창립 9년 만에 쾌거였죠. 1984년에는 국내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5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병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1970년대 말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고 기존의 저가 제품 대량 수출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병철은 직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1982년 4월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IBM,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이것이야말로 미래 핵심 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굳어진 데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2년 이병철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고바야시 고지 일본 NEC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성의 부천 공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며칠 후 NEC의 과장급 엔지니어 5명이 와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죠. 이병철은 다시 NEC 회장에게 반도체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반도체가 뭐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NEC 회장이 내 요구를 거절하노? 자존심이 상한 이병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나며 반도체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책을 섭렵했고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반도체 이야기를 했죠. 귀국 후 이병철은 반도체 관련 신규 사업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7개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획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기획안 내용 중 한 대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중 메모리 분야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선다.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병철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종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D램, S램, 마스크롬, EP롬, EP롬. 심사숙고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D램.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 과잉이 예상되더라도 시장 규모가 크니 D램이 낫다고. 1982년 7월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0월부터는 시장 조사와 인재 확보에 나섰죠. IBM에서 근무한 이임성 박사 등 재미 한국인 과학자들을 차례로 영입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사업팀을 꾸렸죠. 1983년 1월 이병철은 실리콘밸리의 출장팀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아침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서 이병철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1983년 2월 8일 아침 도쿄 오쿠라 호텔. 73세의 이병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에게 걸었죠.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 주시오. 도쿄 선언이었습니다. 삼성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아니, 한국 산업 역사의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 중앙일보 지면에 삼성의 선언문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왜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었죠. 오늘을 기해 삼성은 VLSI 초고밀도 집적회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다. 세계가 웃었습니다. 인텔은 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냈죠. 한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집약 산업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기술 격차도 엄청났죠. 무모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의 모든 열정을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죠. 반도체 사업이 내 마지막 사업이고 삼성의 대들보가 될 사업이라고. 기흥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1983년 3월의 일이었죠. 동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겁니다. 삼성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죠. 삼성 연구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흥 공장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죠. 실리콘밸리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 11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개발팀이 마침내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도쿄 선언 후 불과 9개월 만이었죠. 물론 세계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64K D램을 생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과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품질, 수율, 가격 경쟁력. 모든 면에서 일본과 미국 제품에 뒤졌죠. 더 큰 문제는 시장 진입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구매자들은 삼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반도체? 믿을 수 있어? 삼성은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팔리지 않았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내에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철은 단호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1984년 256K D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85년 E램 D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병철은 쉬지 않았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공장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했죠. 연구진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이병철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폐암 판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병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집요하게 반도체 사업을 챙겼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1986년 4M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87년 16M D램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 뭔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병철은 그 성과를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호암 이병철이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이자 한국 산업화의 큰 별이 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죠.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그는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유해는 용인 에버랜드에 안장됐습니다. 이병철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전자, 한국비료, 중앙일보. 그가 창업하거나 설립한 기업만 30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여러 개는 나중에 독립해 CJ그룹, 신세계그룹, 한솔그룹이 됐죠.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반도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세계가 조롱했던 그 사업. 이병철은 끝까지 믿었고 죽을 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유지는 누가 이을 것인가? 이병철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남 이맹희, 차남 이창희, 삼남 이건희. 많은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할 거라고. 그러나 이병철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삼남 이건희.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경영권은 이건희에게 계승됐습니다. 당시 46이었던 이건희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장남이 아니라 삼남인가? 이병철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건희가 가장 사업가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본 겁니다. 이건희는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서울대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 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죠. 1967년 25세 홍진기 장관의 딸 홍라희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이건희는 일찍부터 아버지 이병철에게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병철은 삼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법률, 사회문화, 역사, 문학을 현재 사례와 비교하며 가르쳤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방식의 교육이었습니다. 1978년 이건희는 삼성물산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1982년 삼성그룹 부회장이 됐죠. 그리고 1987년 마침내 회장직을 승계한 겁니다. 취임 당시 삼성그룹의 연매출은 10조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건희는 무거운 짐을 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제국,
이제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했죠. 하지만 1980년대 말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이건희가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을 때 삼성은 겉보기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궤도에 올랐고 가전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죠.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였습니다. 많은 임원이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를 봤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본격화됐죠.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양적 성장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양에서 질로, 이류에서 인류로 도약해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1990년대 초 이건희는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 기업들을 직접 보고 싶었죠. 1993년 2월 미국 LA 이건희는 삼성전자 관계사 임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자부문 수출상품 현지 비교 평가 회의였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제품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임원들은 현지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제품들은 매장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삼성 제품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요. 이건희는 경로했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을 반환해야 한다. 한쪽 구석 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것에 왜 삼성이란 이름을 쓰느냐? 임원들은 숨죽였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죠. 이건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자기 자신의 못난 점을 알지 못한다. 이대로 가다간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LA 회의 후 이건희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해 6월 이건희는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였죠. 기내에서 그는 한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후쿠다 보고서. 후쿠다 다미오. 일본인 디자인 고문이 작성한 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삼성 디자인의 문제점과 임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었죠. 삼성은 품질에 관심이 없다. 디자인을 소홀히 한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이다. 이건희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6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내방송팀이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보고됐습니다. 세탁기 조립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작업자가 세탁기 덮개를 조립하려는데 규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작업자는 칼을 꺼내 덮개를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끼워 넣었죠. 이건희는 다시 경로했습니다. 규격이 안 맞으면 생산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칼로 깎아서 끼워 넣다니. 이것이 바로 삼성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날 밤 이건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희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그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사장들과 임원들, 해외 주재원들을 전부 프랑크푸르트로 집합시키세요. 이제부터 내가 직접 나설 겁니다. 6월 7일 오후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 회의장. 임원과 해외 주재원 200여 명이 소집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얼굴들이었죠. 이건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합니다. 이건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습니다. 신경령의 시작이었죠. 이건희는 하루 8시간씩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불량은 암입니다. 삼성은 자칫 잘못하면 암의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녀도 줍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 삼성전자입니다.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집단입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뀌십시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하십시오.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하십시오. 걷기 싫으면 놓으십시오. 안 내쫓습니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마십시오.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습니까? 이건희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스위스 로잔, 영국 런던, 일본 도쿄로 이동하며 68일간 1800여 명의 임직원과 350여 시간의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죠. 이를 풀었으면 A사용지 8500장에 달했습니다. 신경령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질 중심의 경영. 더 이상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다. 품질이 최우선이다.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다.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DNA를 바꾸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1993년 7월 프랑크푸르트 선언 직후 삼성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라인 스톱 제도였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제조 과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야 재가동하는 거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생산량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조금 불량이 나와도 일단 만들고 봤죠.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품질이 최우선이었죠. 라인 스톱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세탁기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칼로 덮개를 깎아내던 그 라인이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 직후 세탁기 생산 라인은 곧바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불량 원인을 철저히 파악했고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후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라인 스톱 제도는 곧바로 전자관계사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많은 직원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잘 돌아가던 라인을 멈춰야 하나?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쩌려고? 이건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1995년 초 삼성전자 무선전화 사업부의 제품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습니다. 휴대전화 애니콜. 당시 삼성의 대표 상품이었죠. 그런데 불량률이 10%를 넘는다. 10개 중 1개 이상이 불량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객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고장나네요. 수리 맡겼다가 받았더니 또 고장이에요. 이건희는 경북 구미사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1995년 3월 어느 날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불량 휴대전화와 팩스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총 15만 대. 당시 가격으로 150억 원 어치였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죠. 이건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제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다. 삼성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고객을 실망시키는 쓰레기입니다. 고객이 두렵지 않습니까? 비싼 휴대폰 고장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불태워버리십시오. 직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150억 원을 그냥 태워버리라고. 하지만 이건희는 단호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휴대전화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아내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직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불타는 걸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죠. 어떤 이는 각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애니콜 화형식. 이 사건은 삼성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 됐습니다. 신경영은 말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것. 이건희는 150억 원을 태우며 그 메시지를 각인시킨 겁니다. 화형식 이후 삼성 현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됐습니다. 라인은 멈췄고 원인을 규명했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했습니다. 불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영은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제도도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력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고졸도 임원이 될 수 있었죠. 전사원 연봉제가 도입됐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무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는 74제를 시도했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현실적 문제로 나중에 철회됐지만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도 변했습니다. 수평적 소통이 강조됐습니다. 상명하달식 문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은 괜찮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건희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뛰어난 인재를 찾고 키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믿었죠.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사업부에도 연구 조직을 뒀고 제품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병철이 시작한 반도체 사업. 이건희는 그것을 더욱 키웠습니다. 1992년 64MB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1994년 256MB D램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1996년 1GB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반도체 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삼성을 주시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마침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도약했습니다. 불타버렸던 애니콜. 하지만 그 화형식이 전환점이 됐죠. 품질이 좋아지면서 애니콜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애니콜은 한국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9년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애플 아이폰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결국 갤럭시는 아이폰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게 됐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소니, 파나소닉 등에 뒤처져 있던 삼성. 하지만 신경영 이후 빠르게 추격했죠. 화질, 디자인, 기능. 모든 면에서 일본 제품을 따라잡았고 결국 추월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은 세계 TV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삼성전자의 매출은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 이건희가 세상을 떠날 때
삼성전자의 매출은 약 240조 원이었습니다. 27년 만에 24배 성장한 겁니다. 이건희는 2013년 신경영 20주년 만찬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는 평생 위기를 말했습니다. 2010년 3월 이건희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년 만에 돌아온 거죠. 복귀 첫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놀라운 말이었죠.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 TV도 1위, 스마트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장이 돌아오자마자 제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이건희식 경영이었습니다. 영원한 위기의식.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항상 다음을 준비한다. 이건희는 매기론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물속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헤엄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면 나태해집니다. 긴장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이건희는 끊임없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품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인재가 전부다. 셋째, 미래를 준비한다. 넷째, 영원한 위기의식을 가진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삼성의 DNA가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삼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TV, 스마트폰, 가전제품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약진이 눈부셨습니다. 2010년 갤럭시 S 출시 이후 삼성은 매년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갤럭시 S2, S3, S4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했죠. 2012년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애플을 제쳤습니다. 물론 애플과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삼성은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디자인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때 삼성 제품은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쿠다 보고서가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였죠. 하지만 신경영 이후 디자인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영입했고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결과는 삼성 제품은 이제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디자인, 삼성 TV의 디자인, 세계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 시작했죠. 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했습니다. 한때 삼성은 저가 브랜드로 인식됐습니다. 품질은 괜찮은데 고급스럽지 않다는 이미지였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케팅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세계적 이벤트를 후원했죠. 유명 스포츠팀, 선수들과 협력했습니다. 삼성의 로고가 전 세계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AMSUNG. 이제 이 이름은 품질과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삼성전자는 인터브랜드가 선정하는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였죠. 삼성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 삼성은 한국 총 수출의 약 20%를 담당했습니다. 2003년 납세액은 6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조세 예산의 6.3%에 해당했죠. 삼성이 재채기하면 한국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컸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직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삼성과 연결돼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이건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란 없다. 경쟁 우위는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정이 이상한 것이다. 이건희의 이런 철학은 임직원들에게 깊이 각인됐습니다. 2014년 5월 10일 이건희가 한남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경제계 전체가 술렁거렸죠. 이건희는 그렇게 6년 5개월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재용은 이건희의 장남입니다. 1968년 6월 23일생이었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일본 게이오 대학,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1991년 삼성에 입사했고 2009년 삼성전자 사장이 됐습니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죠. 이건희가 쓰러진 후 이재용은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경영 철학을 이어받았죠. 삼성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1위였고 스마트폰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인공지능, 오지, 사물인터넷,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새벽 4시 이건희가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년 5개월의 긴 투병 끝이었습니다. 삼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애도했죠. 이건희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가 1987년 취임했을 때 삼성그룹의 연매출은 10조 원이 안 됐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만의 매출이 약 240조 원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삼성그룹 전체를 삼성전자 하나가 추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였습니다. 1980년대 삼성은 이류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건희가 세상을 떠날 때 삼성은 초일류 기업이었습니다. 기술, 품질, 브랜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위기의식.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이것이 이건희가 삼성에 심어놓은 DNA였습니다. 삼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계열 분리입니다. 이병철은 평생 30여 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했습니다.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전자, 중앙일보, 신세계백화점, 한국비료, 전주제지. 이 모든 기업이 삼성그룹 아래 있었죠. 하지만 1987년 이병철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병철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장남 이맹희, 차남 이창희, 삼남 이건희, 그리고 딸 넷. 이병철은 유언에 따라 자산을 나눴습니다. 삼성전자는 삼남 이건희에게 갔습니다. 제일제당은 장남 이맹희에게 갔죠. 차남 이창희는 세안그룹을 창립했습니다. 장녀 이인희는 전주제지를 물려받아 한솔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돈인 홍진기 계열에게 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막내딸 이명희에게 갔죠. 1990년대 들어 계열 분리가 본격화됐습니다. 1993년 제일제당건설, 제일CNC, 제일냉동식품, 제일선물이 삼성에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완전히 계열 분리됐고 제일제당그룹을 출범시켰죠. 2002년 그룹명을 CJ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CJ그룹의 회장은 이병철의 손자 이재현이었습니다. CJ는 식품,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CJ 제일제당, CJ CGV, CJ E&M.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식품 그룹이 됐죠.
1991년 신세계백화점도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완전히 계열 분리됐죠. 신세계그룹의 회장은 이병철의 딸 이명희였습니다. 신세계는 유통과 패션 사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 유통업계의 거인이 됐죠. 1994년 전주제지 경영권이 장녀 이인희에게 귀속됐습니다. 한솔제지로 개칭하고 한솔그룹을 출범시켰죠. 한솔그룹의 회장은 이병철의 외손자 조동길이었습니다. 한솔은 제지와 화학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죠. 이렇게 하나의 삼성은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이 됐고 CJ는 K에서 컨텐츠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신세계는 유통강자가 됐고 한솔은 제지업계 최대 기업이 됐죠. 이병철의 사업과 DNA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물론 모든 계열사가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차남 이창희의 세안그룹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류와 미디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2008년 웅진그룹에 매각됐죠. 삼성자동차도 실패했습니다. 1995년 설립됐지만 누적 적자로 2000년 프랑스 르노에 인수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중장비 사업부도 1998년 IMF 때 볼보에 매각됐죠.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의 유산은 잘 보존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건희가 세상을 떠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상속세 문제였습니다. 이건희의 재산은 약 24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 최고 갑부였죠. 상속세는 약 12조 원.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이재용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이 거액의 세금을 낼 것인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나? 그러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12조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건희가 수집한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죠. 국보급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 공헌도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희귀질환 치료 지원 등에 수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역대급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 삼성은 이재용 체제로 본격 전환됐습니다. 이재용은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병철과 아버지 이건희에게서 배운 교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위기의식, 끊임없는 혁신, 미래를 위한 투자. 이재용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2021년 그는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직생, 죽을 각오로 임해야 산다. 삼성의 주요 사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었고 스마트폰은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시달렸죠. 이재용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최첨단 공정 개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죠. AI, 6G, 양자 컴퓨팅, 미래 기술에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려 노력했죠. ESG 경영도 선언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한 겁니다.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재생에너지 사용도 확대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늘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사업, 문화예술 후원. 삼성은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려 했습니다. 물론 도전도 많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변동이 심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됐죠. 202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포화 상태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됐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셌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삼성은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 로봇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집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약했거든요. 수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키웠습니다. TSMC를 추격하기 시작했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병철과 이건희가 심어놓은 DNA 때문이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2024년 삼성은 창립 86주년을 맞았습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무역상 삼성상회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죠. 돌이켜보면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절, 삼성은 그 척박한 땅에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병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투자로 쫄딱 망했지만 다시 일어섰죠. 무역으로 시작해 제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설탕, 모직, 비료, 전자.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사업이야.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이병철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세계가 조롱했습니다. 인텔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년의 모든 열정을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1987년 이건희가 경영을 승계했습니다. 그도 도전받았습니다. 장남도 아닌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희는 증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과감했습니다.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충격요법이었습니다. 150억 원어치 휴대전화를 불태웠습니다. 조직을 뿌리부터 흔들었죠. 많은 임원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건희는 단호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삼성은 1위에서 초일류로 도약했습니다. 33년 만에 매출이 24배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였죠. 세계가 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건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재용의 시대입니다. 그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궈놓은 제국.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했죠.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 기술 변화, 시장 포화. 하지만 이재용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직생. 죽을 각오로 임해야 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삼성의 86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전하라. 이병철은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지만 성공했죠. 이건희는 품질 혁명에 도전했습니다. 조직이 저항했지만 관철했습니다. 도전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병철은 초기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삼성자동차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셋째, 품질을 포기하지 마라. 이건희는 150억 원을 불태우며 품질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품질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품질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넷째, 영원한 위기의식을 가져라. 이건희는 평생 위기를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위기를 말했죠. 안주는 죽음입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재가 전부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내 일생의 80%를 인재를 모으고 기르는 데 보냈다. 이건희는 말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기업은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섯째, 미래를 준비하라. 삼성은 항상 5년, 10년 후를 봤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경쟁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죠. 삼성의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한국은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19만 6,070년대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19만 8,090년대 민주화와 세계화.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섰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삼성은 그 여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한국의 성공이었습니다. 삼성의 도전은 한국의 도전이었죠. 물론 삼성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재벌 2세 세습, 정경 유착, 불공정 거래, 노조 문제. 완벽한 기업은 없습니다. 삼성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국가 브랜드를 높였죠. 전 세계에서 SAMSUNG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삼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추격.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새로운 먹거리. 어디서 찾을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답을 찾을 겁니다. 왜? 86년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938년 작은 무역상으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이 된 역사.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 세계가 비웃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용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신 정신. 이 모든 것이 삼성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병철이 심은 씨앗. 이건희가 키운 나무. 이재용이 이어가는 숲. 삼성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곧 삼성이기 때문입니다. 1938년 3월 1일 대구 서문시장 근처 250평 규모의 작은 점포에 걸렸던 간판. 삼성상회. 크고 강력하며 영원히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86년이 흐른 지금 그 이름은 정말로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해 수만 명의 땀으로 일궈낸 기적.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한국의 도전도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도전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는 것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것이 86년의 삼성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삼성이 존재하는 한, 한국이 도전하는 한, 우리가 꿈을 꾸는 한, 별은 계속 빛날 겁니다.